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잔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침에 눈을 떠도 두려움부터 앞섭니다. 냉장고를 열면 텅 비어 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으며 몸은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하루를 보내는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 들어서는 아무런 대비 없이 맨손으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더 잔인한 현실과 함께 대비책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잔인한 첫 번째 이유는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노인들의 슬픈 현실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조차 힘든데 병원 가는 게 두렵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고 검사 한 번 받으면 돈이 얼마나 들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병원 가면 기본 진찰비만 해도 10,000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여기에 검사비, 약값까지 더하면 한 번 다녀오는데 적게는 50,000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이 나갑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 돈이 큰 부담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아픈 곳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병원은 나중에 가야겠다고 미루십니다. 당뇨약이 떨어져도 한두 달은 괜찮겠지 하며 복용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치면 병은 점점 더 악화되고 나중에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암이나 심장병 같은 중증 질환이 발견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수술비만 1,000만 원이 넘게 들고 항암 치료는 몇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아예 치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십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생활이 팍팍해서 자기 살기도 바쁩니다. 손주들 학원비, 집값 걱정에 허덕이는 자식들 보면 차마 돈 달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맴돕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병을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치과 치료는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임플란트 한 개에 100만 원이 넘고 틀류도 몇백만 원씩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가 아파도 참고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도 그냥 삼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니 건강은 더 나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약값도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약까지 먹어야 할 약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달 나가는 약값만 수십만 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가 처방한 약을 반만 먹거나 아예 끊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약을 제때 먹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기고 결국 더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 상한제,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을 잘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떼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도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큰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소나 복지관에 문의해 보십시오.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있고 저렴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건강은 돈보다 소중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부디 아프면 꼭 병원에 가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잔인한 두 번째 이유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굶는 노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한 통과 된장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쌀떡에는 쌀이 바닥났고 반찬은 사흘째 똑같은 것만 먹고 있습니다. 배는 고픈데 통장에는 돈이 없고 자식한테 전화하려다가 다시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이런 경험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도 아이들 학원비는 꼬박꼬박 대주셨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고
결혼할 때는 집 한 채 마련해 주려고 노후 자금까지 털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다 주고 나니 정작 본인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다 컸고 각자 가정을 꾸려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 키우느라 바쁘고 대출금 갚느라 정신없이 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차마 도움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명절에 용돈 주는 것도 미안해서 사양하고 생신 선물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 괜찮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특히 아들보다 딸에게는 더욱 말하기 어렵습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부모 도와준다고 하면 사위 눈치가 보일까봐 걱정됩니다. 며느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한테 돈 달라고 했다가 부부싸움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입을 꾹 다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하루 한 끼만 드십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은 밥에 김치만 먹습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한번 보고 과일은 사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기력은 떨어져만 갑니다. 무료급식소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줄을 서야 하고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남 앞에 당당하게 살아온 분들에게 무료 밥을 받아먹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준비하고 이것저것 증명하고 심사받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습니다. 게다가 자식들이 있는데 지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걸립니다. 자식들한테 패 끼치는 것 같아서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장을 보러 가서도 가격표만 보다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마트에 가면 시식코너에서 배를 채우고 은행에 가면 사탕 몇 개를 주머니에 넣어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 집에만 계시다 보니 외로움까지 더해집니다. 밤에는 배고픔에 잠을 못 이루십니다. 물을 마셔서 배를 채우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참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 끼쯤 거르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끼니를 걸을 때마다 온몸이 힘듭니다. 그래도 자식들한테는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화 오면 밥 잘 먹고 있다고 건강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 폐가 되기 싫어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십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참는 것이 더 큰 걱정거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이 굶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주변의 복지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당당하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잔인한 세 번째 이유는 보험 하나 없어서 큰 병 걸리면 끝인 공포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되지만 병원 가기가 두렵습니다. 검사라도 받았다가 암이나 중병이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칩니다. 보험 하나 없는 몸으로 큰 병에 걸리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험 가입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장 생활비 벌기도 빠듯했고 보험료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식들 학원비, 생활비 대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가입하려고 보험회사에 알아보면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하거나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주변을 보면 암에 걸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위암, 폐암, 대장암 같은 병이 언제 나한테 올지 모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수술비만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항암 치료는 한 번에 몇백만 원씩 하고 몇 개월 동안 계속해야 합니다. 보험이 있으면 진단비도 받고 치료비도 보장받지만 보험이 없으면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도 모자랍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병도 무섭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면 응급실로 실려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됩니다. 하루 입원비만 100만 원이 넘고 수술하면 몇천만 원이 듭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 부담금이 엄청납니다. 보험 있는 사람들은 실손보험으로 상당 부분 보장받지만 없는 사람은 빚을 내거나 집을 팔아야 합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도 문제입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데 매달 나가는 약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합병증이 생기면 투석을 받아야 하고 눈이 나빠져서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척추나 관절 수술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허리 디스크로 수술받으면 1,000만 원 가까이 들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더 비쌉니다. 재활치료까지 받으려면 몇 개월 동안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듭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많이 나갑니다. 몇 년씩 입원해야 하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막막합니다. 건강검진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검진만 받고 추가 검사는 비용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쉬운 병도 늦게 발견해서 손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가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고 아파도 참고 지냅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도 싫습니다. 큰 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식들이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거나 저축한 돈을 깨야 합니다. 손주들 교육비나 집 마련 자금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차라리 치료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들은 암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십니다. 가족들한테 짐이 되기 싫다는 이유입니다. 수술해봤자 얼마나 더 살겠느냐며 그냥 집에서 지내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게 너무 슬픕니다. 매일 뉴스에서 암 환자 이야기, 중병 환자 이야기를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나한테 닥칠 수도 있는 일인데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이런 생각이 들면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는 병에 대한 걱정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게 느껴지고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불안감이 커집니다. 보험 하나 없이 늙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이제야 실감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급여제도나 긴급복지 지원을 알아보십시오. 본인 부담 상한제도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은 국가에서 부담해 줍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의료비 감면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미리 정보를 알아두시고 정기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잔인한 네 번째 이유는 기초생활수급 탈락해서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받은 통지서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매달 받던 생계급여가 끊기고 의료급여도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생각보다 너무 빡빡합니다. 월 소득이 몇만 원만 넘어도 탈락하고 자동차가 있어도 안 됩니다. 심지어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식들도 자기 생활하기 바쁩니다. 대출금 갚고 아이들 키우고 생활비 내고 나면 부모님을 도와드릴 여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소득이 있다고 나오니까 부모님은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월세로 사는 집이 있어도 문제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재산으로 잡혀서 탈락합니다. 평생 살던 집 한 채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기준을 넘으면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고 월세로 이사 가자니 나이 들어서 이사하는 것도 힘들고 살 곳을 옮기는 것도 불안합니다. 은행 통장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몇백만 원 정도 모아둔 것도 재산으로 계산되어서 탈락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장례비로 모아둔 것이거나 갑자기 아플 때를 대비한 비상금입니다. 그것마저 다 써버리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수급자였을 때는 그나마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한 달에 받는 생계급여로 쌀도 사고 반찬도 만들고 공과금도 냈습니다. 의료급여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값도 거의 안 들었고 큰 병원에 가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탈락하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생계급여가 끊기니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한 달 연금으로는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하루 한 끼로 버팁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로 일주일을 버티고 고기나 생선은 구경도 못합니다.
의료급여가 없어지니 병원 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제는 일반 건강보험으로 바뀌어서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진찰비, 검사비, 약값을 다 내려면 한 번 병원 가는데 몇만 원씩 듭니다. 아파도 참고 약 먹을 돈이 없어서 병을 키웁니다. 공과금도 부담입니다. 수급자였을 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상요금을 다 내야 합니다. 여름에는 더워도 에어컨을 못 틀고 겨울에는 추워도 난방을 아껴야 합니다. 전기료 걱정에 밤에는 촛불 켜고 지내기도 합니다. 통신비도 문제입니다. 수급자였을 때는 핸드폰 요금을 할인받았는데 이제는 정상 요금을 내야 합니다. 요금제를 가장 싼 것으로 바꿔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전화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자식들과 연락할 유일한 수단이고 응급 상황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통비 지원도 끊겼습니다. 버스비가 아까워서 먼 거리도 걸어 다닙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고 걷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버스비 때문에 미루게 됩니다.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교통비가 부담되어서 약속을 취소합니다. 문화생활은 꿈도 못 꿉니다. 수급자였을 때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했습니다. 노래교실도 다니고 건강체조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혜택이 없어져서 집에만 있습니다. 외로움과 우울함만 커져갑니다. 재신청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한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때 더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서류도 더 많이 요구하고 조사도 철저하게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정말 어렵게 사는데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서류상으로만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생활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탈락했어도 상황이 변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십시오. 긴급복지 지원이나 다른 지원 제도도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이나 노인회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어려울 때 손 내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지원받으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잔인한 5번째 이유는 겨울에 난방비 아껴 얼어 지내는 독거노인의 슬픈 현실 때문입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몇 겹씩 덮어도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보일러를 켜고 싶지만 난방비 고지서가 떠올라 손이 가지 않습니다. 외투를 입고 털모자를 쓴 채로 집안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겨울이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난방비입니다. 작년 겨울에 받은 고지서를 보면 한 달에 1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2달 동안 난방비로 나간 돈이 한 달 생활비와 맞먹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보일러를 거의 안 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김이 하얗게 나옵니다. 방 안 온도가 영상 1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컵에 담아둔 물이 얼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보일러를 켜면 돈이 나가니까요. 대신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지냅니다. 낮에도 추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들어오는 시간에는 창가에 앉아서 햇볕을 쬐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난방입니다. 해가 지면 다시 추워지니까 이불 속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저녁 6시면 벌써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야 추위를 덜 느낍니다. 밥 먹는 것도 힘듭니다. 부엌이 너무 추워서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라면 하나 끓이거나 전날 남은 밥을 데워 먹습니다. 설거지할 때는 찬물로 합니다. 온수를 쓰면 가스비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손이 시려서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찬물에 그릇을 씻습니다. 씻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온수를 틀면 가스비가 많이 나갑니다. 목욕탕에 가려고 해도 목욕비가 부담됩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몸을 닦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머리 감는 것도 며칠에 한 번씩만 합니다. 찬물로 감으면 감기 걸릴까봐 참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고역입니다. 화장실이 너무 추워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급하게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손발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화장실 가기가 싫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탈수 증상이 생기고 변비도 심해집니다. 건강이 점점 나빠집니다. 추운 곳에서 오래 있으니 관절이 더 아픕니다. 무릎과 허리가 쑤시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갑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손발이 저리고 가끔은 경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감기에도 자주 걸립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찬바람을 쐬어도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나옵니다. 독감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끙끙 앓습니다. 열이 나면 이불을 덮고 땀을 흘리는 것으로 버팁니다. 약 살 돈도 아까워서 그냥 참습니다. 동상에 걸릴 위험도 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 끝이 파랗게 변하고 감각이 없어집니다. 귓불도 빨갛게 얼어서 만지면 아픕니다. 심하면 동상으로 살이 썩을 수도 있다는데 그래도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를 켜지 못합니다. 밤에는 더 추워집니다. 이불을 3장이나 덮고 자지만 새벽녘이 되면 추위에 잠을 깹니다. 이를 떨면서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며 긴 밤을 견딥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도 피곤하고 기력이 없습니다. 전기장판이라도 쓰고 싶지만 그것도 전기요금이 나갑니다. 전기 히터는 더 비쌉니다. 그래서 핫팩을 사서 품에 안고 있습니다. 핫팩도 돈이 드니까 아껴 씁니다. 하루에 한두 개만 쓰고 식으면 다시 주머니에 넣어둡니다. 이웃과도 단절됩니다. 밖에 나가면 더 춥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따뜻한 옷이 없어서 외출하기가 창피합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면 난방이 되어 따뜻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집에만 갇혀 지냅니다. 뉴스에서 독거노인이 추위에 얼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서 혼자 얼어가는 상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자식들한테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전화가 와서 춥지 않냐고 물어보면 보일러 잘 켜고 따뜻하게 지낸다고 거짓말합니다. 걱정 끼치기 싫고 난방비 보태달라는 말을 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추위를 견디며 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난방비 지원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연탄이나 전기장판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혼자 추위에 떨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것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석 아침, 서울 금천구의 오래된 빌라 복도는 이른 시간부터 분주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전이 담긴 반찬통을 든 젊은 부부가 서 있고 아래층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할머니 송편 다 쪘어요 하고 외칩니다. 세상은 명절에 들뜬 공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203호 김영호 씨의 집은 정반대입니다. 방 안은 조용하고 차갑습니다. 어제 끓였다 식은 국에서 비린 냄새가 풍기고 창가에는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냄비 대신 곰팡이가 핀 밥그릇, 송편 대신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 하나가 밥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김 씨는 그 앞에 앉아 물 한 잔을 들이켜며 중얼거립니다. 명절이라고 달라질 건 없지.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사회자는 활짝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웃음이 넘치는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는 리모컨을 눌러 TV를 꺼버리고 한동안 멍하니 벽을 바라봅니다. 예전엔 이 방 안도 따뜻했습니다. 아내가 전을 부치며 기름 너무 많이 쓰지 마요 하던 목소리, 손주가 뛰어다니며 할아버지, 달 하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 둘은 결혼 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몇 해는 전화라도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꼭 올라갈게요. 다음 명절엔 같이 밥 먹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 설에도 그 전 추석에도 휴대폰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김 씨는 매년 명절이면 휴대폰을 눈앞에 두고 기다립니다. 이번엔 오겠지. 손주도 많이 컸을 테니 한 번쯤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희망은 아침이 지나고 점점 사라집니다.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방 안엔 정적만 가득합니다. 그는 문을 열어 복도로 나가봅니다. 바닥엔 새 신발이 줄지어 놓여 있고 누군가 문 안에서 아버지, 이거 좀 더 드세요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따뜻한 말들이 벽을 타고 들려오자 김 씨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자신은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을 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찌릅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옵니다. 빛은 따뜻한데 그 안에 서 있는 자신이 유독 초라해 보입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봅니다. 안에는 손주가 초등학생일 때 그려준 그림이 한 장 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라는 삐뚤빼뚤한 글씨. 그는 그 종이를 천천히 손끝으로 쓸어보며 속삭입니다. 지금은 대학생쯤 됐겠지. 나를 기억이라도 할까? 점점 배가 고파옵니다. 냄비에 어제 남은 밥을 물에 말아 먹습니다. 찬밥을 삼키며 혀끝에서 김치의 짠맛보다 씁쓸한 마음이 먼저 느껴집니다. 밖에선 기름 냄새가 짙어지고 골목마다 웃음소리가 퍼집니다. 아이들이 문 앞을 뛰어다니며 소리칩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김 씨는 젓가락을 멈춥니다. 자신도 그토록 평범한 대화를 나누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창문을 닫고 의자에 앉습니다. 한숨이 저절로 새어 나옵니다. 그땐 몰랐지. 시간이 이렇게 잔인한 줄.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면 빨간 글씨로 적힌 추석 두 글자가 유독 선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하가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서 더 멀어졌음을 알리는 표시 같습니다. 낮이 되자 햇살은 점점 따갑게 변하지만 방 안의 온도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김 씨는 무릎이 아파 움직이지 못한 채 창문 아래에 앉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에는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감습니다. 명절이 뭐라고 다 잊으면 편할 텐데.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슬픔의 그림자를 숨기지 못합니다. 그에게 추석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잊힌 존재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전화 한 통 없는 아침, 송편 대신 찬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하루. 그렇게 김영호 씨의 명절은 또다시 고요한 패배처럼 흘러갑니다. 점심 무렵 햇살이 복도 끝까지 비쳐듭니다. 세상은 여전히 명절의 향기로 가득하지만 김영호 씨의 방 안은 공기마저 멈춘 듯 조용합니다. 배가 고파도 입맛이 없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텅 빈 냉장고를 바라보다가 한참 뒤에야 재킷을 걸칩니다.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지. 혼잣말처럼 내뱉고 문을 나섭니다. 골목길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부부들이 손에 들고 있는 장바구니마다 고기, 전, 과일이 한가득입니다. 시장 입구는 인산인해입니다. 한우 좋아요. 오늘은 세일이에요. 송편 한 팩 남았어요. 그 활기찬 목소리들이 김 씨의 귀를 파고듭니다. 하지만 그는 그 틈에 끼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 사이를 피해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반찬 가게로 향합니다. 김치 조금만 주세요. 얼마어치요? 1,000원어치만요. 주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작은 비닐봉지에 김치를 담습니다. 그 짧은 순간 김 씨는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남들처럼 두 손 무겁게 장을 보고 싶지만 주머니 속엔 1,000원짜리 몇 장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거스름 돈을 챙기며 중얼거립니다. 명절인데 이 정도면 됐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마다 풍요가 넘칩니다. 차례를 마친 가족들이 모여 웃고 아이들이 손에 송편을 들고 달립니다. 그 소리들이 등 뒤를 스칠 때마다 그는 고개를 더 숙입니다. 시장 비닐봉투 속에는 김치와 나물 한 줌이 전부입니다. 손에 쥔 봉지가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그 안의 허전함이 마음속 허공처럼 흔들립니다. 방에 들어와 밥상을 펴고 냉장고에 남은 찬밥을 꺼냅니다. 밥그릇에 물을 부어 데워 먹으려 하지만 전자레인지가 고장난 지 오래입니다. 결국 찬밥을 그대로 삼키며 반찬으로는 김치 한 젓가락과 나물 몇 줄기뿐입니다. 그래도 배는 채워야지. 그는 말없이 밥을 씹지만 씹을수록 목이 메어옵니다. 음식이 아니라 외로움이 입안에 퍼지는 듯합니다. 그때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 손주 이거 전 부쳤지? 참 잘했네. 그 웃음소리에 젓가락이 멈춥니다. 김 씨는 한동안 숨을 고르며 밥상을 바라봅니다. 그의 식탁은 차갑고 고요하며 말 한마디 없는 세계입니다. 명절에 밥같이 먹을 사람 하나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럽구나. 그는 TV를 켭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화면 속에서는 연예인들이 송편을 나누며 웃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한가위.
그 문장이 자막으로 떠오르자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을 꺼버립니다. 가족, 그 말이 제일 아프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깝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그릇을 씻습니다. 찬물에 손이 닿자 손끝이 저립니다. 물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집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치 자신의 외로움이 씻겨 내려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물을 잠그자마자 다시 정적이 돌아옵니다. 침묵이 이 집의 주인처럼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창문을 열자 햇살이 벽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빛이 따뜻하지만 김 씨의 그림자는 한층 더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는 커튼을 다시 닫으며 눈을 감습니다. 명절이라 참 잔인한 날이야. 그 말 한마디가 방 안을 메웁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아이의 웃음, 어른의 대화,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것이 행복의 음악처럼 들리지만 그 소리는 김 씨에게 세상과 자신 사이의 벽을 더 높이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는 밥상을 치우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먹었으니 다행이지. 굶는 날보다 낫잖아. 하지만 그 말 뒤에 따라붙은 허탈한 미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의 명절 점심은 그렇게 끝납니다. 배는 채워졌지만 마음은 더 허기져갑니다. 풍요로운 세상 한가운데서 그의 식탁은 여전히 냉기와 고독으로 덮여 있습니다. 추석 오후 햇살은 이미 벽을 넘어 방 안을 붉게 물들입니다. 김영호 씨는 밥상 위에 엎드리듯 앉아 멍하니 시계를 바라봅니다.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방 안.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이어집니다. 가족들이 모여 술잔을 나누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복도까지 번져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마치 외부의 따뜻함이 자신의 고요를 침범하지 않길 바라는 듯 말입니다. 점심 이후로 누구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휴대폰은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울리지 않는 그 화면이 세상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김 씨는 몇 번이나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놓았다 합니다. 혹시 진동이 왔는데 놓쳤을까 싶어 확인하지만 화면엔 여전히 아무런 알림이 없습니다. 요즘엔 다들 바쁘니까 그는 스스로 위로하듯 중얼거립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날 때마다 가슴이 저며옵니다. 그는 문득 한참 전의 명절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아침부터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송편 드셨어요? 오늘은 저희가 내려갈게요. 딸의 밝은 목소리, 손주의 제잘거림이 들리던 시절. 그때는 전화벨만 울려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지금은 그 벨소리가 낯섭니다. 오후 5시 드디어 휴대폰 화면에 불이 켜집니다. 딸 지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김 씨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습니다. 지연아. 전화기 너머로 딸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이번 추석에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애들 학원도 있고 남편이 당직이라서요. 그래 알았다. 일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는 최대한 밝게 대답하려 애쓰지만 목소리가 자꾸 떨립니다. 건강은 괜찮으시죠? 응, 뭐 그럭저럭이다. 괜찮다. 그럼 다음 달쯤에 시간 되면 찾아뵐게요. 그래. 통화는 불과 40초 만에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자 방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는 글자와 함께 검은 화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래도 전화는 왔네. 다행이지. 하지만 그 말은 허공에 닿기도 전에 부서집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그는 잠시 창문을 열어봅니다. 맞은편 집에서는 손주들이 뛰어놀며 할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벽을 타고 들어와 그의 가슴을 찢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으며 속삭입니다. 내 손주도 저랬는데 손주가 어릴 적 집에 와서 놀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할아버지 송편 같이 빚어요. 하고 웃던 얼굴. 지금은 번호조차 바뀌어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저녁 무렵 하늘이 붉게 물들고 가로등 불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김 씨는 텅 빈 식탁 앞에 다시 앉습니다. 휴대폰을 한참 바라보다가 혹시나 싶어 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지연아, 아버지는 괜찮다. 명절 잘 보내라. 그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오랫동안 그 화면을 바라봅니다.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몇 시간이 지나도 알림음은 울리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서운함이 밀려오지만 동시에 이해하려 애씁니다. 지연이도 살기 힘들겠지. 요즘 세상이 어디 쉽나? 하지만 그 말이 자신을 위로하지 못한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준 짧은 안부 전화 한 통이 오히려 오늘 하루의 가장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을 즈음 김 씨는 전화를 다시 꺼내 들어봅니다. 연락처 목록을 훑어보지만 걸 수 있는 번호가 없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남은 몇 명도 각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결국 그는 휴대폰을 꺼버립니다. 화면이 꺼지는 순간 방 안의 어둠이 한층 더 짙어집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됐는데, 한마디 따뜻한 말이면 됐는데. 하지만 그마저도 바쁜 세상에서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죽 소리가 터지고 어디선가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통의 전화가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는 명절. 그의 추석 저녁은 그렇게 스스로의 침묵 속에서 끝나갑니다. 추석 이튿날 아침, 김영호 씨는 새벽녘에 잠시 눈을 붙였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벽 하나 사이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냄비에서 국이 끓는 소리, 누군가의 어머니 더 드세요 하는 다정한 목소리,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고소한 전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웁니다. 그러나 그 향기는 김 씨의 방 안에서는 고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보지만 그 따뜻한 기운이 자꾸만 현실을 찌릅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있다가 결국 일어납니다. 허리와 무릎이 굳어 몸이 잘 펴지지 않지만 그는 벽을 짚고 서서 커튼을 걷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 베란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식탁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가운데 앉아있고 손주들이 돌아가며 절을 합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입술을 깨뭅니다. 아, 저게 진짜 명절이지. 그는 괜히 방 안을 돌아봅니다. 벽에는 달력 한 장, 낡은 시계 하나, 그리고 텅 빈 밥상이 전부입니다. 어디에도 명절의 흔적은 없습니다. 한때 자신도 저런 풍경 속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명절에는 우리 집이 제일 맛있어요 라며 웃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 오래된 사진처럼 흐릿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복도는 더 시끌벅적해집니다. 이웃집 문 앞에는 손님들의 신발이 가득합니다. 김 씨는 무심히 그 앞을 지나가려다 멈춥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립니다. 그 단어 하나가 심장을 찌릅니다. 행복이라 나한테는 참 멀구나. 그는 괜히 쓰레기 봉투를 챙깁니다. 특별히 버릴 것도 없지만 그래도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더 외로울 것 같아서입니다. 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맞은편 집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인사합니다. 아버님, 명절 잘 보내세요. 김 씨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잘 보내세요. 그 짧은 인사 하나가 따뜻해야 하지만 오히려 가슴이 더 시립니다. 상대는 진심으로 인사했겠지만 자신은 그 명절이라는 말조차 낯섭니다. 자신에겐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일 뿐이니까요. 밖으로 나가면 골목에는 명절 분위기가 흘러넘칩니다. 시장은 여전히 붐비고 아이들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습니다. 가족 단위로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김 씨의 모습은 한눈에 외로워 보입니다. 그는 손에 들린 쓰레기 봉투를 천천히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도 저기 버려지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에 들릅니다. 평소엔 노인들이 장기 두는 자리지만 오늘은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대신 젊은 부부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아이들은 연을 날립니다. 김 씨는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스치지만 마음은 더 차갑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봅니다. 낡고 해진 운동화. 이 신발로 평생 일을 다녔고 버스핸들을 잡으며 온 도시를 달렸습니다. 그때는 늘 바빴고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니 초대받을 자격도 찾아올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명절이란 결국 가진 자들의 축제일 뿐 없는 자에겐 현실을 더 잔인하게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복도를 지나며 들려오는 소리들 손주야, 그만 먹어라. 엄마, 나 이거 포장해 가도 돼? 그 모든 소리가 풍요로움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방은 다시 어둠에 잠깁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행복이란 게 꼭 돈 때문만은 아니라 했는데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사람들 속에 설 수는 있구나. 그의 시선이 바닥의 신문지 위로 떨어집니다. 거기엔 대문짝만하게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가족과 함께. 그는 쓴 웃음을 짓습니다. 가족과 함께라 그 말이 제일 잔인하네. 밖에서는 또다시 폭죽 소리가 터집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소리를 지르고 어른들은 술잔을 나눕니다. 하지만 김영호 씨의 방 안에서는 냉기만이 가득합니다. 그가 느끼는 풍요는 타인의 소리로만 존재하고 자신의 현실은 점점 더 쓸쓸해집니다. 그렇게 추석의 둘째 날은 저물어갑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품에서 웃고 누군가는 외로움 속에서 잠을 청합니다. 김영호 씨에게 명절의 풍경은 따뜻함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거울일 뿐입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 아침부터 동네는 분주합니다. 짐을 싸는 소리, 트렁크 닫히는 소리, 어머니 잘 계세요 하는 인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 소리들이 멀어질수록 김영호 씨의 방 안은 더 고요해집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온 동네에 흘러넘치던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는 사라지고 대신 버려진 쓰레기 봉투와 식은 명절 음식 냄새만이 복도에 남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봅니다. 비워진 주차장, 멀어져가는 자동차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쓸쓸한 정적뿐입니다. 그는 중얼거립니다. 그래, 명절이 끝나면 세상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하지만 그 원래대로라는 말 속에는 자신만 남겨지는 고립의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와 그는 의자에 앉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김치와 밥그릇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는 그릇을 치우지도 않은 채 허공을 바라봅니다. 명절 내내 문이 한 번도 두드려지지 않았고 전화벨은 단 한 번 울렸습니다. 그마저도 짧은 안부 전화 한 통으로 끝났습니다. 그 사실이 그를 괴롭게 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이젠 익숙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지.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허공에 웃음을 흩뿌립니다. 그때 문틈으로 이웃집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스며듭니다. 손주가 떠나며 할머니 또 올게요. 하자 할머니가 조심히 가라. 며 울먹입니다. 그 따뜻한 장면을 들으며 김 씨는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부러움도 질투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 냄새가 그립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가라는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존재. 그게 지금의 자신에겐 가장 먼 꿈처럼 느껴집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세상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골목의 소음도 음식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김 씨의 방 안에는 다시 시계 초침 소리만 남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랍을 열고 낡은 봉투를 꺼냅니다. 안에는 몇 장 안 되는 지폐와 동전,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과 함께 찍었던 유일한 사진. 그는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낮게 읊조립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했지. 하지만 돈이 없으니 사람도 시간도 마음도 다 멀어지는구나. 그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늦었지만 나도 내 삶을 좀 챙겨야지. 그는 낡은 수첩을 꺼내고 손으로 적습니다. 매달 10,000원이라도 저축하기. 약은 미리 챙기기. 그리고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 묻기. 그가 적는 글씨는 삐뚤고 느리지만 그 속엔 희미한 생기가 깃듭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스며듭니다. 온 세상이 붉게 물들며 또 하루가 저물고 있습니다. 김 씨는 커튼을 걷고 그 빛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명절이 끝난 세상은 조용하지만 그의 마음은 처음으로 조금은 따뜻합니다. 가족이 없어도 돈이 많지 않아도 이제는 최소한 내 삶을 내가 버텨보겠다는 의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립니다. 이젠 기다리지 말자. 그냥 내가 나를 챙기자. 그리고 전등을 끄고 천천히 누워 눈을 감습니다. 적막한 방 안이 여전히 차갑지만 그 속에는 아주 작은 온기가 생겨 있습니다. 그 온기는 다름 아닌 다시 살아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김영호 씨와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이 멀어져도 돈이 없어도 삶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하루에 1,000원을 아껴 비상금을 만들고 한 번의 산책으로 몸을 일으키고 한 통의 안부 전화로 마음을 나누면 인생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다시 살아갈 첫날입니다. 여보, 당신은 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일만 하려는 거야? 안 벌면 불안하잖아. 노후에 돈 없으면 어쩌려고. 이제 그만해. 젊었을 때 고생한 보상으로 딱 1년만 원 없이 놀아봐. 그래야 당신 인생이 살아.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이유는 일을 놓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결국 돈은 남아도 내 삶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장 속 숫자는 늘어나지만 내 몸은 무너지고 내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억울하게 후회하는 순간 그제야 깨닫습니다. 차라리 놀걸, 차라리 쓸걸. 돈은 쌓아둘수록 무겁지만 내가 웃으며 쓰는 순간은 인생을 살려내는 불꽃이 됩니다. 지금 쓰는 여행비가 내 행복이고 지금 먹는 한 끼가 내 추억입니다. 노년의 진짜 지혜는 더 버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음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아껴둔 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대신 쓰기 때문입니다. 평생 죽도록 일해 모아둔 돈을 내가 쓰지 못하면 결국 그 돈은 내 손을 떠나 남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흘린 땀의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살던 장기호 씨는 40년간 철강 공장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쉬지 않았고 자식들 학비와 집 대출 갚고도 남은 돈을 모아 통장에 꼬박꼬박 넣었습니다. 그는 늘 내가 죽기 전에 아이들한테 다 남겨줘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옷은 낡아도 버티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친구들이 부르면 돈 아깝다며 피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아끼며 살던 그는 은퇴 5년 만에 쓰러져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장엔 3억 원이 남아 있었지만 그 돈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나눠 갖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형제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장 씨가 평생 고생해 모은 돈은 본인에게 단 한순간의 행복도 주지 못했고 남은 가족에게는 싸움의 불씨가 되었을 뿐입니다. 돈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직접 쓰는 순간에만 내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맛보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쓰는 그 순간에만 돈은 내 삶을 빛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은 결국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 낭비되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라집니다. 부모가 아껴둔 돈을 자식이 허투루 쓰는 경우는 흔합니다. 몇십 년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고작 몇 달 만에 외제차 값이나 유흥비로 날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보다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북 군산의 김순자 씨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안 쓰면 이 돈은 결국 내 것이 아니다. 그는 적금을 깨고 평생 하고 싶던 일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전국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남겼고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가고 싶었던 강릉 바다를 보며 이게 내 돈의 값어치구나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평생의 노고가 결실로 돌아온 증거였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쓴 돈만이 내 것이고 웃음으로 돌아온 순간만이 내 인생이에요. 노년에 아껴둔 돈은 안전망이 아니라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라는 명분으로 돈을 움켜쥐고만 있다 보면 정작 내 삶은 현재가 사라지고 불안과 걱정만 남습니다. 그렇게 쌓아둔 돈은 결국 남의 손에 들어가고 내 인생의 노력은 허무하게 지워집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쓰는 돈은 내 삶의 역사가 되고 내 존재를 증명하는 힘이 됩니다. 내가 쓰는 순간 돈은 추억으로, 행복으로, 웃음으로 변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아껴둔 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대신 씁니다. 내가 쓰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고 내 삶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 손으로 내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오늘 내가 쓰는 돈이야말로 진짜 내 것이고 내 인생을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노년을 후회와 허무함으로 남길 것인지 웃음과 추억으로 채울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돈은 쓸 때 내 거지 안 쓰면 도둑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어르신은 평생 한 푼이라도 모아야 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좀 쓰며 살라고 권해도 그는 늘 나중에 자식들한테 보태주려고라며 거절했습니다.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없이 살아온 결과 통장에는 수억 원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세상을 떠난 순간부터 그 돈은 순식간에 그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부터 자식들은 서로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며 얼굴을 붉혔고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가족을 지켜주기는커녕 자식들의 전쟁 도구로 변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생전에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채 죽고 난 뒤엔 돈마저 도둑 맞는 처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돈은 통장 속 숫자로 남아있을 때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꺼내 쓰는 순간에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 먹을 때, 가고 싶던 여행지에 가는 비행기 표를 끊을 때, 좋아하는 물건을 사는 순간 돈은 진짜로 내 인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은 언제든 자식들의 욕심, 남의 다툼, 병원의 영수증으로 도둑맞게 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돈은 결국 남의 손으로 흘러가고 그 과정에서 원망과 갈등만 남습니다. 실제로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순자 씨는 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적금과 연금을 움켜쥐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안 쓰면 내 것이 아니다라며 스스로를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고 싶던 경주 여행을 다녀왔고 손주들과 제주도에서 맛집을 돌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밥도 사고 자신을 위해 비싼 옷도 한 벌 장만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돈이 아깝지 않으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쓰니까 내 돈이지 내가 안 쓰면 남이 가져갈 돈이에요. 그렇게 산 그녀의 얼굴에는 늙음보다 활기가 묻어났습니다. 돈을 쓴 만큼 자존감도 살았고 웃음도 늘어났습니다. 돈은 결국 내 인생을 살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도구가 아니라 쇠사슬이 됩니다. 쌓아둔 돈에만 집착하다 보면 결국 무겁게 짓눌려 산송장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쓰는 순간 그 돈은 나의 자유가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자존감을 일으켜 세웁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이건 내 힘으로 산 거야 라는 당당함을 느낄 때, 여행을 다니며 내가 살아있다라는 감각을 되찾을 때, 그 돈은 비로소 내 삶을 살려내는 불꽃이 됩니다. 노년의 가장 큰 후회는 돈을 못 모았다가 아닙니다. 돈이 있는데도 못 썼다는 것입니다. 아껴두다 병원비로 다 날려버리고 남겨둔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결국 내가 누리지 못한 채 사라진다면 그것보다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내 손으로 돈을 꺼내 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 부질없다. 돈은 쓸 때만 내 것입니다. 내가 안 쓰면 결국 도둑 맞습니다. 은행 잔고는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쓰는 돈만이 내 인생을 빛내고 내 자존심을 살리고 내 존재를 증명합니다. 당신의 노년을 도둑맞은 돈과 후회로 채울 것인지 웃음과 추억으로 채울 것인지는 바로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돈 안 쓰고 떠난 사람, 다들 후회하며 눈 감기 때문입니다. 평생 아끼며 살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살던 박영수 씨는 젊을 때부터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여행을 가자 해도 늘 돈 아깝다. 나중에 여유 있으면 가자라고 말하며 거절했고, 아내가 외식이라도 하자고 해도 집에서 해먹는 게 훨씬 싸다며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모아 통장에는 억대 재산이 쌓였습니다. 그는 늘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늙어도 든든하다. 그러나 정작 그의 인생에서 즐거웠다는 순간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박 씨는 큰 병을 얻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 아내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참 바보였다. 돈은 남았는데 내 인생은 다 잃었구나. 마지막까지도 아끼느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가 목구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돈은 쌓아놔도 결국 당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쓸 때만 당신 거였어요. 이 장면은 주변에 있던 가족들에게 뼈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후회는 수많은 노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평생 돈을 모으느라 하고 싶던 일을 미루고 먹고 싶던 음식을 참으며 가고 싶던 길을 외면하다. 결국 병실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돈을 아꼈던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아꼈던 거구나. 그 후회의 깊이는 죽음 앞에서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돈은 남아있는데 내 손으로 쓴 기억이 없으니 인생은 빈 껍데기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과감히 쓴 사람들의 노년은 전혀 다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최은자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돈은 내가 쓸 때만 내 거다. 그는 모아둔 적금을 깨고 하고 싶던 일들을 하나씩 실행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전국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외식도 자주 했습니다. 평생 입어보고 싶던 비싼 옷도 한 벌 샀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의 얼굴에는 늙음보다 생기가 가득했고 주변 사람들은 최 씨는 돈을 써서 젊음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쌓아두면 자식들의 싸움판이나 병원비로 사라질 뿐 나를 위해 빛나지 않습니다. 내가 꺼내 쓰는 순간에만 내 것이 되고 그때에만 내 인생을 빛내는 도구가 됩니다. 돈을 쓰지 않고 떠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남깁니다. 조금만 더 즐길 걸, 조금만 더 써볼 걸. 하지만 그 말은 무덤 속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아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지금 쓰며 살아있는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행지의 바람을 느끼는 순간,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웃으며 보내는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값어치입니다. 돈은 그 순간을 가능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돈 안 쓰고 떠난 사람 결국 모두 후회하며 눈을 감습니다. 당신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인생을 위해 돈을 쓰며 웃고 떠나겠습니까?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돈은 쓸 때만 내 것입니다. 지금 쓰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네 번째 이유는 돈을 쓰지 못하면 내 노력의 역사가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하며 모은 돈은 결국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전북 익산의 김도연 씨는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휴일도 반납하고 술 한 잔도 사치라 여기며 오직 저축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바쳐 모은 돈은 억 단위로 불어났습니다. 그는 늘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돈은 내 인생의 증거다. 하지만 정작 그 돈을 자기 삶에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순간 그의 노력의 역사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겨진 자식들은 그 돈을 두고 다투었고 결국 아버지의 피땀은 추억이 아니라 소송 서류로 남았습니다. 그토록 고생했던 세월이 고마움으로 기억된 게 아니라 다툼과 원망으로 덮인 것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발자취입니다. 젊은 날 밤을 새워본 돈,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모은 돈은 내가 살아온 시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쓰지 못하면 그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직접 꺼내 쓰며 행복을 느끼는 순간 내 노력은 빛을 발합니다. 여행지에서 바람을 맞으며 내가 이곳에 오기 위해 평생 일했지라고 말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내 땀의 결실이 이 한 끼로 돌아왔구나라고 느낄 때 그제야 내 역사가 인생 속에 새겨집니다. 그러나 쓰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지워지고 통장 숫자만 남습니다. 숫자는 내 삶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어르신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젊을 때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돈을 노년에 아낌없이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친구들과 전국을 돌며 사진을 남기고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가족들은 돈보다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살았고 마지막까지 본인답게 행복하게 쓰셨다. 그의 노력의 역사는 돈이 아니라 추억과 기억으로 남은 것입니다. 돈을 쓴 덕분에 그는 고생만 한 아버지가 아니라 삶을 제대로 누린 어른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노년에 돈을 쓰지 못하면 결국 내 땀의 가치도 사라지고 내 삶의 노력은 흔적 없이 지워집니다. 그러나 쓰는 순간 그 돈은 내 역사에 색을 입힙니다.
나를 웃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을 남기고 내 존재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돈은 쓰지 않으면 단순한 종이에 불과하고 내가 쓰는 순간에만 내 노력의 역사가 됩니다. 병원비로 허무하게 사라지거나 자식들 다툼의 불씨로 변하기 전에 지금 당장 내 삶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렇게 쓸 때 내 땀과 고생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습니다. 당신의 노년을 지워진 역사로 만들 것인지 살아있는 역사로 남길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5번째 이유는 돈을 쓰며 웃는 게 가장 값진 인생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온 사람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깨닫습니다. 내가 버티며 모은 돈의 진짜 가치는 통장에 숫자가 늘어난 데 있지 않고 내가 직접 쓰면서 남긴 웃음과 행복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남 여수의 박영호 씨는 젊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새벽마다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았고 비 오는 날에도 장화를 신고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았습니다. 자식들 학비와 집 장만을 위해 자신의 옷 한 벌, 술 한 잔조차 아끼며 모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통장에 수억 원이 쌓였지만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 없었고 친구들과 마음 편히 웃으며 밥을 먹은 적도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병을 얻어 병원 침대에 눕게 된 그는 눈을 감기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왜 그 돈을 안 쓰고 살았을까? 웃어본 기억이 없네. 그의 자식들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아버지의 얼굴에 남은 표정은 평생의 고생이 지운 웃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충북 제천의 김정순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자신을 위해 과감히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던 수영을 배우고 친구들과 전국을 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웃었고 손주들과 디즈니 영화를 보며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돈은 쌓아둘 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쓰며 웃을 때 진짜 내 것이 된다. 그의 얼굴에는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생기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 모두 김 씨는 돈을 써서 웃음을 얻었기 때문에 젊게 산다고 했습니다. 돈을 쓴다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고 노력의 결실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내가 흘린 땀이 웃음으로 바뀌는 때 비로소 내 인생은 완성됩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내 노력은 숫자로만 남고 결국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웃으며 쓰는 순간 그 돈은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며 나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노년에 진짜 두려운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웃음이 없는 삶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웃지 못하면 인생은 허무하고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쓰는 순간마다 웃음이 피어나면 그 인생은 가장 값진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쓰면서 웃어야 합니다. 그 웃음이야말로 내가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가장 값진 결실이자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당신의 노년을 후회와 한숨으로 채울지 웃음과 행복으로 채울지는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6번째 이유는 돈을 쓰며 하루를 즐기는 게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며 모은 돈을 그저 쌓아두기만 하면 내 인생은 숫자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쓰며 하루를 즐기는 순간 그 돈은 나를 살리고 내 삶을 빛내는 진짜 힘이 됩니다. 서울 강북에 살던 정태호 씨는 젊을 때부터 남들보다 2배로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택배 상하차장에서 쉬는 날도 없이 일해 결국 은퇴할 무렵엔 5억 원 가까운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늘 자식들에게 너희 잘되라고 고생했다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늙어문 콩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은퇴 후에도 돈 쓰는 게 아까워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고 친구들과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하루만 더 즐겼어도 이렇게 허무하지는 않을 텐데. 남은 돈은 많았지만 웃음도 추억도 없는 인생은 산송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반대로 전주에 사는 이정순 씨는 은퇴 후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서 좋아하는 라떼를 마시며 신문을 읽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과 모여 고깃집에서 회포를 풀었습니다.
가끔은 손주들을 데리고 근교 여행을 떠나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루를 즐기며 쓰는 이 돈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예요. 집에 쌓아둔 돈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내가 쓰는 이 순간은 나를 살아있게 하죠. 그녀의 노년은 돈이 많지 않아도 늘 활기가 넘쳤고 주변 사람들 모두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진짜 복지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나 제도만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 쓰는 돈, 그 돈으로 하루를 즐기며 얻는 웃음과 여유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음 가는 대로 작은 선물을 사고 짧은 여행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나를 지켜주는 진짜 보험입니다. 돈은 쌓아두면 무거운 짐이 되지만 쓰면 삶을 가볍게 하고 웃음을 불러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남는 건 후회와 공허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쓰며 하루를 즐길 때 그 순간은 내 것이 되고 그 하루가 쌓여 내 인생 전체가 복지로 채워집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돈을 쓰며 하루를 즐기는 것, 그보다 더 확실한 복지는 없습니다. 당신의 노년을 후회로 채울지 웃음과 여유로 채울지는 바로 오늘 내 지갑을 어떻게 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